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폭탄 선언이 있었습니다. 참 새해 들어서 그 FOMC에서 연준이 정책 기조를 이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1월 FOMC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밑밥을 제가 깐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1월 28일 84번 영상에서 그 마이너스 금리를 좀 언급을 하면서 쉽지 않다.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연준은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만큼 사전에 금리 동결 및 긴축 종료를 단행을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 자산 디플레의 속도를 매우 느리고 오래 지속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서 결국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자산 시장의 디플레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지는 의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 디플레는 결국 소비 심리가 확 꺾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많은 기업들의 이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장기 불황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1월 FOMC 파월 기자회견에서 그 마이너스 금리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파월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게 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기축통화국의 그 마이너스 금리는 뭐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 중앙은행이랑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먼저 붕괴시킬 겁니다.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는. 그리고 달러 패권을 내려놓는 길이 된다는 측면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9일입니다. 토요일. 샌프란시스코 그 연준 총재 폭탄 선언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건드라크도 바로 주목을 하고 트위터에 올려놨더라고요. 결국 연준은 현재 고려하고 있다.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과거에는 이제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 그리고 제로금리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책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이런 상황 때 양적 완화를 했었잖아요.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툴로 활용을 하겠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샌프란 연준 총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로 해지에서도 이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제목이 연준의 폭탄 선언이에요. 중앙은행은 QE를,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로이터 통신은 금요일 기자들에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메리 데일리 총재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채권 매입 수단을 순전히 비상사태에 국한해야 할지 아니면 보다 정기적으로 채권 매입에 나서야 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메리 데일리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금융위기 때 그 여파로 우리는 양적 완화 정책에 참여를 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항상 도구 상자에 있는 것인가? 즉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또는 여러분이 정말로 제로금리에 이제 도달해서 금리 인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메리 데일리가 이제 당시 베이에리어 카운슬 경제연구소에서 강연을 마친 후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어떤 도구를 언제 사용할지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래서 데일리에 따르면 대답은 분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일리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금리 정책을 당신의 주된 수단으로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부차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논의 중인 부분 중의 일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금리 정책이 주된 수단이잖아요, 형제. 근데 이 주된 수단에 더불어서 대차 대조표를 활용하는 것을 부차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대차 대조표를 부차적인 도구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대차 대조표는 이제 그 연준의 자산 매입을 하고 그 줄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결국 대차 대조표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자산 매입입니다. 자산 매입. 자산 매입이고 이러한 자산 매입이 과거에는 뭐 금융위기 1차 대공황 때 뉴딜 정책으로 한번 시행을 했었고 2008년 때 금융위기 때 제로 금리를 떨어뜨렸지만 제로 금리에서도 더 이상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자산 매입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정기적인 정책으로 아예 그냥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죠. 결국 이 얘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이런 환경, 현재 조성된 그 금융 환경, 그리고 현재의 흐름,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쌓인 부채 규모를 봤을 때 앞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양적 완화를 2008년 자체도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이제 그 위기가 오게 되면 QE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거는 거의 무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한 양적 완화 시대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연준 샌프란시스코 총재의 발언을 빌려서 좀 예측을 한다면 사실상 무한 양적 완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엣지에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덧붙였어요. 따라서 더 정기적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연준에 의해 채택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한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확신하는 한 가지 제안. 힙스터라는 그 트레이더가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결국 이거는 이제 2021년에 시행을 할 거고, 근데 이거는 이 트레이더의 그 예상일 뿐이지 2021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빨리 나타나게 하면 더 빨리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연준은 S&P가 50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양적 완화를 할 거다. 한마디로 주식 자산까지 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신한다고 했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언제 또 언급을 해드렸죠? 작년에 9월 14일 29번 방송에서 그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가 CNBC 인터뷰 때 그 언급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는 다음 위기에서 중앙은행이 개입할 때 자산 가격의 바닥을 제공함으로써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현 상태는 유지될 것이나 그것이 실패할 경우 불황, 사회 불안, 그리고 매우 긴 기간 동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훨씬 파괴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는 결국 다음 위기에서는 채권 매입뿐만 아니라 주식 자산까지 매입할 것을 고려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자산들이 특정 가격 밑으로 오면은 중앙은행이 모두 매입하는 형태로 바닥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에서 그 정리매매 있잖아요. 정리매매. 특정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 매입해버리는 거. 그런 형태의 비슷한 개념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러한 개념은 사실상 양적 완화의 끝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이것은 인쇄기에서 화폐를 무한으로 찍어내는 시장을 떠받드는 형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에서 그 모습을 2018년에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준은 하나의 그 아이디어고, 어쨌든 주식자산을 매입을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적 완화 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자산시장에서 돈을 벌기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수익을 내는 거는 거의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 이런 무한 양적 완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화폐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나 뭐 기타 자산 시장이 가격은 올라가요. 명목상 가격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가치는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생필품, 식량들 이런 것들도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산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실제 우리 생활에 그다지 도움은 안 된다. 다만 화폐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지금 베네수엘라 생각해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그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그것을 이제 어디다가 반드시 무조건 사용을 합니다. 화폐로 계속 들고 있게 되면은 계속 가치 하락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식량, 생필품을 매입을 하든 그 화폐를 받자마자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무한 양적 완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화폐로 가지고 있는 거는 솔직히 좀 무의미하고, 그것을 뭐 주식 시장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른 형태로 보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사실상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게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연준 총재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1월 FOMC에서도 양적 완화에 대한 밑밥을 까는 그 발언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 연준 총재의 입에서 현재 연준 이사회에서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 양적 완화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형태들의 그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쨌든 얘네도 이미 금융위기가 오는 것을 알고 있고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러한 체제로 이미 전환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겉으로 언론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 뭐 경제 아직 괜찮다, 아직 뭐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 지금 연준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발언들을 비추어서 봤을 때 이미 경기 침체는 다가오고 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얘네들은 이미 다가오고 있는 이 위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고려 중에 있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한 양적 완화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점점점 이제 굳혀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규모의 그 양적 완화가 될 겁니다. 다음 위기 때. 그리고 최근 그 그레이어즈가 이제 내놓은 발언을 보면은 더 이상 금과 은을 매입하는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실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예측을 해보면은 어쨌든 화폐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는 것은 막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신중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금과 은은 보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종이금이나 종이은
이런 종이 자산 시장이 아니라 실물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자기의 실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이번 주 2월 15일인가요? 2월 15일에 우리나라 1월 무역 수지 결과가 나옵니다. 무역 수지 발표가 있어요. 관세청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확인이 되면은 방송을 해드리겠지만 늦게 발표가 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1월 무역 수지가 얼마만큼 나빠졌는지 혹은 그나마 12월 무역 수지 수준을 유지했는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해 본다면 앞으로의 그 이머징 마켓 시장 그 흐름을 조금 더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얼마나 나빠질지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저번 영상 댓글에 지금 여러분들이 남겨두신 걸 보면은 뭐 정리해고 뭐 희망퇴직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치적인 것들을 보면은 지난 금융위기보다 더 나쁜 IMF 시절과 버금가는 그때와 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미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평시에만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대비한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보험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